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영향력, 그 남풍이 북한 젊은이들을 물들게 하고 충성심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국론이 분열되고 체제와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북 간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 쉽지 않죠.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김정은은 남북 간에 섞이는 건 자기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에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를 하면 좀 돈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유엔 제재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 남북 관계 해봐야 돈도 안 되고 계속 불안한 상황만 되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지금 문을 내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다자 외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일본, 북한 얘기들까지 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스탠스와 그리고 각 이슈, 사안별로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것을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고 1시간 동안 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야 관세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협의나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다만 또 이게 외교 분야로 갔을 때 이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 특히나 지금처럼 중대한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이나 나가서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감이 안 잡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최대한 쉽게 알겠습니다. 핵심을 찔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러겠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한미입니다. 네. 사실 한미 정상 간에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랬죠. G7에서.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중동 상황이 너무 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네.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미뤄지나?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이거를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의미 부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렇죠.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이나 행동이나 특히 이전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동맹에 대해서도 특별히 동맹을 생각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그동안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부정적인 언급들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우리 정부도 이제 6월 초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제 그분의 말이나 이런 것에서 혹시나 한미동맹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겠느냐,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을 더 중시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들을 우리 국민들도 일부 있었고 네. 또 그걸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혹시 한국을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상회담도 좀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일각에서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동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외부 복잡한 사정들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기치를 내걸고 관세에 아주 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을 아주 조기에 개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급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훨씬 일찍 가서 만났지만 네. 관세 협상 결과가 그렇게 기대만큼
나온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 이 정상회담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혹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 실용 외교 안보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또 거기에 화답을 해서 미 측에서도 한미동맹은 공고하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 보니까 경제적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자는 거지 중국과 척지고 있는 미국과 우리도 척지겠다 이게 절대 아닌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럼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마침 그런데 정상이 G7에서 못 만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긴 했는데 절대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거는 정리를 하면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한미 간의 첫 정상 만남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사실 유력한 게 에이펙일 텐데 그렇죠. 좀 어떻게 관전 포인트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에이펙이면 10월이니까 네.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잡아도 에이펙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이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막 그때는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유는 그 전에 정상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8월 1일이잖아요. 예. 이제 25일에 2+2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관세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와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성택 실장도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고 또 지금 다시 가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한미 협의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 여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한미 정상이 만나서 네. 축하도 하고 네. 앞으로 좀 더 이걸 합의한 것을 정말 잘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여러 나라들에게 그걸 하나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마 정상회담이 조금 일찍 열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그 전제는 어쨌거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전제 하이겠네요.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없었던 질문이긴 한데 일본 관세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일본은 그러니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해서 나름 내부적으로는 의무부여를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네. 우리는 어느 정도여야 괜찮게 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25% 미치면 그래도 선방했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센터장님의 뷰가 좀 궁금해서요. 예, 물론 뭐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제가 경제적 관점에서 전문성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시바 총리가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현도 막 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땐 그거는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협상 카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25% 수준에서 15%, 한 10% 정도 낮췄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 뭐 쌀이라든지 일본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개방의 그 수준도 아마 일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높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이제 압박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본이랑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네. 너네들도 빨리 해야지라고 미국이 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될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8월 1일이 되면 이미 예고한, 다시 말해 서한으로 통보한 관세가 네네. 발효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두었거든요. 네.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물론 그 전에 뭐 일본처럼 이렇게 8월 1일 이전에 타결이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또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네. 시기에 너무 쫓기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이게 단순히 뭐 관세를 몇 퍼센트로 정하고 대미 투자를 얼마만큼 하고만 우리는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 딜로 해서 네, 사실 군사 협력 관련해서도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말인데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또 얼마나 블러핑을 해서 우리들한테 제시를 할지도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이와 관련된 진행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실무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를 내놔라고 요구한 거는 없어요.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네, 5배를 요구를 했었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10배를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다만 그것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나토에게 얼마 전에 강압을 해서 그 합의를 이끌어낸 국방비의 GDP 대비 그 비율이에요. 지금 나토가 합의한 것은 5%. 예, 2035년까지 5%고 그중에 순수 국방비는 3.5%.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2.3%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3.5%를 가려면 지금보다 1.2%더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과 함께 지금 국방비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그 조선 분야의 수준 그리고 함정, 해군력이 지금 약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한국이 미국에게 좀 수입을 더 늘려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아마 미국에서도 우리에게 패키지 D를 요구를 했고 네.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이번 25일 날 협상을 하게 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안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한미 동맹을 흔들지 않고 우리 안보를 공고히 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서로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에게 서로에게 윈윈, 서로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뭐 딜 내용들이 뭐 실시간으로 밝혀지진 않겠으나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스탠스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니 네. 우리 관계 당국자들도 꼭 듣길 바라면서 네. 근데 그 안보와 관련된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셔서 네. 드는 생각이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워딩 중에 하나가 전시작전 통제권 네.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참 오랜 수건이기도 한데 잘 안 되기도 했었던 거고 예. 이것도 그러면 이번 관세 협상 딜에서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요, 전시 작전 통제권은 이미 한미가 합의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전신 작전권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넘겨주는 걸로 이미 한미가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조건을 3가지를 걸었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 웬만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전자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지금 한국과 미국은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사 CFC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권이 넘어오게 되면 CFC 체제, 이 연합사 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미군 사령관이 연합사 사령관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자권이 넘어오면 한국군이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을 하고 네. 미군이 부사령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 한국군이 연합방위 체제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얼만큼 대응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줄어드는, 다시 말하면 안보 환경이 상당히 안정될 때,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그 말씀하신 세 가지가 네. 미국 쪽 생각과 우리 쪽 생각이 극명하게 다를 수 있는 포인트들이어가지고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이 세 가지 중에 세부 이 평가 항목들을 놓고 네. 매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첫 번째 조건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음. 이제 접근이 되고 있고, 이제 요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인데 네. 이게 사실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자권은 지금 미국이 행사를 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협조하는, 다시 말하면 공동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권은 한미 대통령이 최통수권자로서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그 지침을 양국 국방장관 또 양미 합참의장에게 내려주면 거기서 협의해서 그걸 연합사령관에게 주면 그 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과 함께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 또는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주권 국가가 전자권도 행사를 못하냐? 그렇죠. 그건 우리 주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군사 주권,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다만 전시가 됐을 때 그 작전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군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한국군이 주도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키워드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실용이고 하나는 국익입니다. 네. 그러면 실용과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전자권을 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게 실용과 국익 차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반대냐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요 지금 미국이 전자권을 주도한다는 거는 미국이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방위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정찰 역량, 그다음에 또 전략 자산 모든 걸 동원을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즉각 여기에 대해서 제압을 하고 응징을 할 수 있는 미군의 모든 자산을 미국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책임을 벗어나게 되면 네. 그럼 우리가 미국 자산 가져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미군이 책임을 지는 거면 방위 분담금 좀 깎아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네. 전자권과 전자권이 만약에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아마 그 부분들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권을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금은 전시에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의 물자를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그 안보를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셨기에 그러면 지금도 좀 깎아줄 여러 근데 이제 논리가 펼쳐지지 않나 이제 싶어가지고. 구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미국에게 책임이 주어진 게 지금의 체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 돼? 맞아요. 우리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네. 한국은 잘 살잖아. 잘 사는 한국을 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한 미군이 여기서 주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 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한미연합연습을 하면 비용이 들거든요. 네. 전략자산들이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 그 비용 한국 잘 사니까 네. 그 비용의 일부를 좀 더 부담을 해. 이게 지금 미국의 요구고 네. 우리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부담을 점점 늘려왔고 지금도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 아마 이 문제들도 이번에 함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가정을 기반한 질문이긴 한데 전자권이 전환이 됐을 경우에
그 한미 주한미군도 이렇게 감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네. 제가 아까 책임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방위에 대한 주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전력을 가지고 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역제가 실패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만약에 책임을 한국에 상당히 넘겼다. 뭐 책임이 뭐 억제가 전 안 된다 해도 우리 책임이 부담이 덜한다. 네.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2만 8천여 명을 지금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 인원들을 조금 빼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뭐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기도 해서인데 네.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만과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거라면 향후에도 굳이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그러진 않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저는 미국이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숨길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기본 목적은 중국 견제가 아닙니다. 기본 목적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네.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기본 목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네. 일본, 독일, 필리핀, 태국 뭐 수십 개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고 나토와도 동맹을 맺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과 같이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이 세계 최고의 동맹이다, 최강의 동맹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올해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27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동안 북한이 재침을 하지 못한 이유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이것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명백히 한국 방위를 위한 주목적이 그겁니다. 다만 이런 거죠. 자, 미국이 돈을 들여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한국 방위에만 얽매이고 다른 데 쓸 수 없다면 이건 곤란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청해 부대를 중동에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동에 보냈는데 거기부터 멀지 않은 곳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대를 이동시켜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시켰는데 거긴 북한 방위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의 자산인데 네. 그걸 할 수 없다는 거는 곤란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자체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에게는 부담이 되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이 더 커지기도 그렇죠. 했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주한미군 주둔하고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네.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태평양 전략,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매우 중요하고 그게 린치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때 당신들이 이 지금 주한미군 우리가 지금 캠프 홈프리도 우리가 100% 우리가 지어서 다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당신들 외교안보 전략에도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지 않냐.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협의를 해나간다면 네. 아마 한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한국 주둔,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안보 이익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 그러니까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도 센터장님의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분담금 협상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을 텐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또 다른 사안으로 한때 논란이 됐었던 그 미일 공동대응 그 원시어터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걱정하시는 일각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과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브리핑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 일본이 말이죠.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에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게 뭐 명확하게 구두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은 한국보다는 일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네. 그러니까 그 미군의 숫자도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요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주일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지만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하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같은 그런 체제가 형성돼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공동 전략은 만들어 놓고 있고 하지만 네. 연습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이런 방위 체제가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방위 체제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 더구나 2023년에 말이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또 북한이 핵 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한국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 믿을 수 있냐? 확장 억제 못 믿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죠. 그래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합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과 한국이 그 핵 억제를 있어서 함께 협의한다. 함께 대응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 워싱턴 선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버전 2라고 보거든요. 자, 그걸 바라보는 일본이 우리도 좀 저렇게 강력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주한미군 사령관 대장입니다. 주일미군 사령관 3스타 중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틀을 좀 더 바꿔서 일본이 좀 주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원시어터.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한반도 전구 따로 있고 동중국해 전구, 남중국해 전구, 전구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지휘 체계로 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 네. 헥서스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수긍은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네. 그게 지금 아직 구체화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했고 미국 국방장관이 수긍했다고 해서 이것이 원시어터 개념이 지금 뭐 전격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만약에 그게 정책으로 이 채택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그거는 그 일본과 미국만 얘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한국과 관련국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미국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었고 미국 측도 이걸 뭐 정책이나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움직여지는 동향들을 봐가면서 해야 될 텐데 이제 우려되는 건 그런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미 연합방위 체제 전자권 전환 문제와 연결이 돼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3스타가 되고 네. 주일 미군 사령관이 4스타가 되고 그러면 한국에 주둔하는 UNC가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의 억제력이나 방위체계가 훨씬 약화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의 주도권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미국과 우리는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이 구체화되기 전에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역할들이 명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입장이어도 굳이 이런 안을 갖고 오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그러면 우리나라가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주도권을 행사 못할까 봐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뭐 정책으로 채택이 된 것이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역할을 약화시키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이 주요 위협이고 주요 대응입니다만 또 한반도와 북한의 위협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북한의 예. 위협은 일본에도 위협이 되고 미국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센터장님 말 믿고 우려를 좀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이벤트라면 이벤트죠. 선거 결과에 따른 네. 앞으로의 향방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참여 선거에서 참정당이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네. 하필 여기가 또 어떤 주한미군 철수 외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미일 간에 군사 협력 관계에 약간 균열이 생기나? 라는 해석들이나 전망들, 우려,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센터장님의 뷰는 좀 어떠세요? 예, 물론 뭐 이번에 참정당이 정말 선전을 했죠. 한 네. 명밖에 없었던 의석이 뭐 그러게요. 대폭 늘어났으니까요. 네. 그렇게 늘어났다는 건 일본 국민들이 그만큼 그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정당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나 저는 뭐 이 정당이 그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십 분의 1이거든요. 그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미일 동맹을 지지하고 있고 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뭐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네. 또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원시어터 개념 이런 얘기도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개 작은 정당이 이번에 선전했다고 해서 이것이 미일 동맹을 흔들거나 미일 안보 협력 제재에 균열이 가는 그런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한미군 나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미연합연습 중단해라 그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미일 동맹이나 미일 안보 협력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한미일 간의 공조에도 그러면 지금으로서 이것 때문에 뭐 균열이 생기거나 그거는 좀 저는 그것보다는요. 네. 지금 일본 여당이 이번에 사실 패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도 패했고 네. 이번에도 패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는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긴 합니다만 이시바 총리가 그래도 전임 총리 뒤를 이어서 굉장히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네. 최근에 또 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시바 총리가 흔들리면 그것이 오히려 한일 관계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게요. 예. 좀 뭐 교체되느니 사퇴하느니 뭐 그런 얘기 나왔다가 예. 이번에 관세 협상 되고 나서 네. 살짝 웃는 것 같긴 한데. 예, 아마 뭐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입장도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물론 뭐 경쟁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유지하느냐 바꾸느냐를 놓고 아마 내부에서 아마 경론이 벌어지겠지요. 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흔드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아마 오히려 일본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 왜냐하면 여당도 참패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또 흔들리는 거는 더 이제 그쵸. 일본 내에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유지되는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는데 좀 더 좋겠죠? 외교적으로 그럼요. 봤을 때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일 관계를 물론 뭐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최근에 독도 문제도 있었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정말 끈끈하게 유지하면서 경제 안보 협력 이걸 공고히 하는 것이 이것이 한미 동맹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국익에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통령께서도 실용을 강조했고 따라서 과거사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실용과 국익 차원에서 우리는 일본과 협력을 한다. 그렇다면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지금의 일본 체제가 오히려 우리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 이슈에 대한 설명들을 또 해주시다 보니까 한미일 간의 관계나 지금의 주요 사안들이 좀 그림으로 잘 그려지는 것 같고, 그럼 이번에는 북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남북관계의 복원이 지금의 스탠스인데 과연 이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예전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기회는 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이 역사, 국제관계 이런 거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왔었잖아요. 네.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해에 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8년 1월 1일 북한에서 이제 신년사라고 그러죠. 네. 신년사 그때는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예. 그때 저는 깜짝 놀란 표현을 그때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네. 협조하겠다. 그리고 나서 남북 대화가 복원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정상회담 3번.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리고 김정은이 판문점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그리고 평화의 집 발코니에 나란히 문 대통령,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은 저 나쁜 사람 아니네. 괜찮네. 야 이제 평화의 봄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물론 세월이 이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김정은의 그 갈급한 다시 말하면 남북 관계를 복원을 해서 남북 관계를 징검다리로 미국과 다리를 놓고 그렇게 해서 제재를 풀고 핵 보유국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사실 좌절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선택한 게 러시아죠.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혈맹을 맺었고 러시아로부터 모든 걸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네. 아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영향력, 그 남풍이 북한 젊은이들을 물들게 하고 충성심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국론이 분열되고 체제와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문화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적인 부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2023년 말이죠. 3년 말에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제1외적, 주적, 영토 평정, 초토화 그리고 모든 물리적 관계를 차단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단어 지워버려. 예.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남북 간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 쉽지 않죠.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김정은은 남북 간에 섞이는 건 자기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에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를 하면 좀 돈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유엔 제재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 남북 관계 해봐야 돈도 안 되고 계속
불안한 상황만 되는데 이건 아니야라고 지금 문을 내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다만 기회는 없는 거 아닙니다. 네.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푸틴은 김정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혈맹을 맺고 지금 뭐 밀착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전이든 종전이든 그렇게 되고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보다는 한국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혹시 전환이 된다면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이 줄어들거나 끊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네.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저도 역시 남북 간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서로 좀 건너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한데 그럼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를 뿐더러 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노이 노딜 이후에 크게 데인 것도 있고 지금은 어떤 핵에 대한 무장 기술력은 더 높아진 상황이고 그러면 메타인지를 좀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까지 봤으니 더더욱이나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남북 간의 어떤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될 뭔가가 있을 건데 네. 그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김정은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전에 네. 선거 운동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네. 취임식 하는 날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북한을 뭐 누클리어 파워, 핵국가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김정은과의 대화 복원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네. 핵 비확산 체제 틀에서 북한을 핵국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의해서 북한의 핵보유는 불법이고 네.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건 뭘까? 김정은이 원하는 건 그거죠. 자기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네. 제재도 풀고 한미동맹 흐틀고 네. 흐트러서 약화시키고 그런 상황이 되면 오케이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혹시나 국제사회에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미국이요? 됩니까? 네. 그런데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보셨죠? 지금 트럼프가 예. G7 하다가 하루 끊고 지금 그쵸. 귀국을 했단 말이죠.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 네. 핵 개발을 막지 않으면 이건 도미노 네. 큰일이다라고 판단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이 핵 대응이에요, 이게. 네. 이걸 대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대확산이고 하나는 비확산입니다. 핵 확산을 막는 겁니다. 이게 아주 사활적인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금 이란이 이대로 놔두면은 이게 핵 개발의 구분 능선을 넘어가 버릴 수 있다. 그렇죠. 네. 이 시기에 안 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절박한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전략 폭격기를 동원을 하고 GBU-57을 14발을 이번에 가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절체절명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봤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말하자면 세계 비확산 체제, NPT 체제에서 P5 지금 유엔 안보리 5개 나라만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인데 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P5는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그냥 눈 감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핵은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김정은으로서는 핵 보유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는 김씨 정권 세습 체계를 4대, 5대, 6대 쭉 이어가는 네. 그런 걸 바라겠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이것도 좀 일맥상통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으로서 미국과 북한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중에 누가 더 만나고 싶어 할까 한다면 지금 스탠스 보면 트럼프가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타난 걸로 트럼프가 봐서는. 네, 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네. 만나고 잘 악수한 다음에 노벨 평화상까지 가려는 수순 아닐까.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인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 물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이랄까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기 그다음에 4년 뛰어서 이번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데 아마 또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다른 얘기들 많이 뭐 나오긴 나오긴 합니다. 합니다만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봤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랄까? 노벨상 탄 대통령인가? 아니면 정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안보와 국익 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낸 그야말로 마가를 입으로만 외친 게 아니라 실제 결과적으로 마가를 이루어낸 그런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할까? 네. 저는 그걸로 봤을 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걸 트럼프가 노벨상 눈이 멀어서 그걸 인정한다? 그런 모험을 과연 하겠는가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엔 한번 이 하노이에서 한번 맞아요. 이 크게 됐는데 되었죠. 네. 트럼프가 입으로 뭐 립 서비스로 뭐 그래 핵 누클리어 파워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면서 다시 그렇게 나오기는 아마 안 하겠죠.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면 당연히 센터장님 말이 100% 맞는 말인데 트럼프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자꾸 궁금증에 여쭤보게 어쨌든 됩니다. 네. 트럼프라고 하는 독특한 네. 그런 캐릭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그러게요. 거죠. 맞아요.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에이펙에서 이제 20개 정상들한테 초청서는 보냈는데 당연히 뭐 회원이 아니니까 북한은 빠졌지만 북한 얘기도 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초청 고려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오게 되면 이게 진짜 판이 커지는 이벤트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북한과 미국 정상 간의 만남도 있을 수가 있겠고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면 좋죠. 예, 김정은이 그렇게 국제사회에 대비를 하고 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면야 물론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5월 달이었죠. 러시아가 가장 큰 행사로 꼽는 러시아의 전승절. 네. 그때 사실은 김정은이 거기에 오느냐 안 오느냐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니까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김정은으로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우리 뭐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와서 김정은이 와서 얻을 게 뭔데 정식 가입국도 아니고 온다면 옵저버 자격으로 아마 오게 될 텐데 와서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카드 정말 트럼프로부터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는 데는 약속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약속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아마 김정은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제 2달여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네. 남북관계 문을 철저히 닫은 지금 저 김정은이 네. 여기에 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어렵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네. 아마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근본적으로 자 궁금해서 센터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스탠스나 바라는 바가 뭔지 만약에 진짜 국제 무대에 대비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좀 발돋움하고 싶다면 거기서 희망회로를 돌리면 러시아 전승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석했다가 오히려 더 고립되는 느낌이지 않을까? 만약에 에이펙에 딱 화려하게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더 고립주의입니까? 아니면 좀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뉘앙스입니까? 김정은은 두 가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대외적인 문제와 대내적인 문제죠. 예. 그 두 개의 비중을 어디에다 두겠느냐 하면 전 대내적인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지금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물론 김정은이 나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2011년 이후에 나름 권력의 안정화를 누리고 나름 지금까지 오긴 왔지만 지금 핵미사일 개발에 너무 올인을 하고 네. 지금도 왜곡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억압과 통제 때문에 뭐 이렇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걸 행동으로 표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대 악보 비례를 만들어 가지고 감시 통제를 강화하고 최근 일부 보도를 보면 북한 내부에서 교화소, 우리는 말하면 교도소죠. 교도소를 한층 늘리고 있다고 그래요. 사상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잡범들, 다시 말하면 이 절도라든지 이런 그 범죄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그 부조리, 다시 말하면 이런 이 부패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내부 통제가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본인도 외부보다는 내부에. 그래서 지금 핵미사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부에 선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 어려운 거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거는 저 미제와 지금 남조선이라고 안 부릅니다. 대한민국 괴뢰. 네. 저 괴뢰들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 괴뢰들에게 관심도 갖지 말고 눈도 몰리지 말고 그쪽 건 보지도 마. 보면 그냥 교화소야.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외부에 나가서 자기 뭐 이렇게 이름 내긴 냈어요. 2018년에 트럼프하고 만났으니까. 네. 그건 뭐 김정은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네. 대외적으로. 그러긴 했지만 자기 원하는 거 못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체면이 또 구겨진 거죠.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푸틴을 붙잡고 조금 체면을 조금 살리기는 했으나 그걸로 지금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에이펙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 뭐 얼굴 알리고 이런 거는 김정은 머릿속에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들이나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등장을 해야 이 경제 문제가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이게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맞죠. 그렇게 되려면 네. 북한도 UN 회원국이거든요. 네. UN 회원국은 UN 헌장과 국제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정말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도 말이죠. 아직 젊잖아요. 40대. 네. 이게 올해 40이 된 거예요. 41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정말 김정은도 역사적으로 남는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게요. 다시 말하면 핵을 내려놓고 네. 핵 내려놓는다고 해서 북한을 침략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이 침략을 합니까? 중국이 침략을 합니까? 미국이 침략을 합니까? 미국은 북한을 한 번도 침략한 일이 없어요. 6.25 전쟁 때 전쟁을 하긴 했지만 네.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저기 뭡니까 원산 갈마지구 네.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맞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받는 거 중지했거든요. 다시 중지했죠. 왜 그러냐? 그거 내놔봐야
찾아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장사 제대로 되려면 우리 국민이 가야 돼요. 이제 우리 국민이 가야 되려면 남북 관계가 복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핵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위협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고 제재도 풀리고 그래야 김정은도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정은은 정말 지금 우리 정부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남북 관계 복원을 원하고 이런 대화에 손을 내밀 때 손을 잡는 게 김정은에게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학파잖아요. 유학파죠. 좀 개방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김정은도 아마 역사에 남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북한 사회에서. 그러려면 또 돌고 도는 문제가 그러면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춰야 그러니까 멈추려는 스탠스라도 보여야 네. 상대방 국들도 명분이 서서 뭔가 교류를 하는 걸 텐데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다고 해야 경제적으로 지원이 됐든 외교를 하든 경제적인 뭐 교류를 하든 할 텐데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고 또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여건이 되면,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되면 아마 김정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김정은은 핵무기가 자기의 정권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의 안보도도 튼튼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런 계산이 서게 되면 김정은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안보리 결의에 찬성을 하고 예. 제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말하면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미국과 중국이 척을 지고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김정은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도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쉽지 않거든요. 네. 저는요, 그러려면 이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대국이긴 한데 국제사회의 존경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으려면 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 편 들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핵을 내려놓는 게 당신들에게 유리한 거야, 좋은 거야, 북한의 미래에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어렵지만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을 좀 바꾸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누가요? 국제사회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을 포함해서. 아.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핵 개발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저 남쪽 책임이고 네. 자기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 저는요. 지금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지금 80년을 유지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광복 80년, 분단 80년. 그것은 북한 정권 80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지해 올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겁니다. 그렇죠. 정보를 차단하고. 네. 그런데 이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이
열렸어요. K-드라마 다 본다고 하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드러나게 하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데 눈을 뜨고 귀를 열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정권과 체제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우리 인권을 유린하고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알게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그때는 어쩔 수 없게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예. 북한의 개방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사실 저 유럽의 예. 변화, 동구권의 변화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중동의 변화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물론 뭐 우리 지금 정부가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이 땅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북 정책, 우리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대상의 하나가 저는 북한 주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 헌법 정신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표명하면 100%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지금 2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네.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연연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이 주민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그냥 눈을 감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한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두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은 그 부분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됐잖아요. 1980년대 말에 국제사회 변화에 힘입어서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됐는데 서독이 동독을 향한 정책, 소위 말하는 대동독 정책, 오스트폴리티크라고 하는 대동족 정책의 핵심이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동독 주민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결과 결국은 동독이 변화되고 동서독이 하나로 통일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앞의 내용도 좋았지만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북한 하면 이퀄 김정은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 주민까지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예, 저는 이산가족 2세대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형제분들이 이북에 그러면 아버님 형제면은 저한테는 사촌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5촌, 6촌, 8촌 이북에 살고 있거든요. 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 그분들도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북의 이 국민을 둔 그 이산 가족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친척들이 북에서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이 지금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긴장을 낮추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우리는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유, 마지막에 네. 깊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